손흥민의 향후 행보가 미지수인 국면입니다. 여전히 그의 이적 관련 루머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해외 언론들이 마치 할당량을 채우려는 듯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토트넘은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클럽이기에 온갖 추측을 동원해 손흥민과 사우디를 엮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미래가 안개 속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토트넘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경영진 차원에서 손흥민 매각 카드를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또한 뚜렷한 비전이나 계획 없이는 이처럼 리스크가 큰 클럽을 맡을 리가 만무하죠. 물론 브렌트포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급여를 제한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을 겁니다. 당장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어도 토트넘 감독직에 오르는 것만으로 자신의 커리어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51살이 나이는 앞으로 펼쳐질 그의 미래가 유망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단지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만을 보고 이 팀을 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선수단 평균 연령이 대폭 어려졌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유망주로만 구성된 강팀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토트넘의 핵심 선수진 평균 나이는 약 24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스쿼드는 평균 23세 이하의 선수들로도 팀 구성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를 시작으로 스펜스, 드라구신, 반더벤, 우도기, 아치 그레이, 베리발, 클루셉스키, 존슨, 그리고 윌슨 오도베르까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솔랑케를 놓는다고 가정해보죠. 팀 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곧바로 막강한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만 팀을 운영하다가는 정말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올 시즌에 상당한 야망을 드러낼 것이 분명합니다. 직전 시즌 17위에 머물렀던 팀이 다음 시즌에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린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그런데 10계단 상승으로는 부족합니다. 탑 6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최소 5위권 진입을 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12계단을 도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2년 전 강등 위기인 17위였지만 바로 이번 시즌 7위를 차지하며 10계단이나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사실 시즌 막판 집중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13계단 상승도 꿈은 아니었죠. 2018-19 시즌의 울버햄튼 역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리그로 승격한 첫 해에 곧바로 7위에 오르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마인츠 또한 비슷한 사례입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강등권과 승점 2점 차이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막판 2연승으로 13위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6위로 시즌을 마치며 유로파 리그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토트넘의 지난 시즌 성적이 17위였다고 해서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순위를 약간만 끌어올려도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즌의 최저 목표치 역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토트넘이 17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지만 선수단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여기며 리그 순위의 아픔을 뒤로하고 유로파 리그 우승의 기쁨만을 간직하려는 모습입니다. 반면 토트넘의 전 감독이었던 레드넵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17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이며 명백히 감독의 책임인데 선수들이 그를 옹호하는 모습이 연기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죠. 그런데 토트넘의 17위가 과연 그토록 충격적인 결과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엔지 감독이 리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으나 실제 경기에서는 주전급 선수들과 기량 차이가 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경우가 잦았고 수비 라인의 짜임새가 매우 허술했기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반더벤과 로메로가 함께 뛰는 수비 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죠. 문제는 엔지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철학을 지나치게 고수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가용 전력이 약화되고 선수 구성원의 특성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춰 유연하게 전술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피지컬의 수비수에게 패스 능력과 조율 능력을 겸비한 세계 최고 리그의 주전 센터백과 동일한 역할을 요구했으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저비용 멀티플레이어와 경험이 전무한 어린 멀티플레이어를
유럽에서 가장 빠른 왼발 센터백이 뛸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으니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토트넘 보드지는 유연성을 갖춘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이 과정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을 기준으로 공격 축구의 포체티노 감독과 결별하고 그 대안으로 수비 전술의 대가인 무리뉴 감독을 선임했으며 이후에는 거물급 감독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감독으로 또다시 명성과 효율을 모두 갖춘 감독으로 그러다 결국엔 공격 전술이 답이라는 결론하에 정체불명의 감독을 선임했다가 이마저도 실패하자 공격 축구를 기반으로 유연한 선수단 관리 능력까지 검증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단은 오랜 기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프랭크 감독이 가진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의 청사진에 손흥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주장완장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브렌트포드와는 달리 토트넘은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클럽입니다. 대대적인 리필딩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려도 감독을 해고하는 곳이 바로 토트넘이니까요. 선수단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뢰하며 따랐고 실제로 성과까지 만들어낸 감독을 구단이 내쳤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단의 환멸을 느낄 만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손흥민 스스로가 이 팀의 염증을 느끼고 이적을 결심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항상 오브라스코비지 태도를 보이며 어떤 잡음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동요하는 민감한 시기에 유연함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프랭크 감독이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모험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뢰도 높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잔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측면에 국한시킨 전임 감독의 전술 탓이 크다. 그가 좀 더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으며 프랭크 감독 역시 이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 감독이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손이, 내게 너는 최고의 선수다. 내가 할 일은 너의 잠재력을 100% 이끌어내는 것뿐이니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아라. 이처럼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 스타일이 손흥민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구단의 최종 결정과 감독의 구상이 변수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시즌은 손흥민에게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프랭크 감독이 그를 살라와 같은 역할로 기용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희망을 품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의 눈부신 부활 말입니다. 그의 실력이 녹슬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줄 전술 속에서 손흥민 개인과 팀 모두가 성공을 거둔다면 팬들이 등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프랭크 감독이 주장 교체라는 카드를 꺼낸다면 솔직히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이 팀을 떠날 완벽한 명분이 되겠죠. 네, 과거 유리수의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주장으로서 팀을 지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연하게 스쿼드를 보강하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원을 단단하게 해줄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를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비수마나 아치 그레이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결국 공수를 조율하는 허리가 강력해야만 팀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영입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은베모를 영입하기 위해 다른 클럽의 협상을 가로채려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은베모는 메뉴와 구두 합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의 최종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네, 은베모는 왼발을 주로 사용하며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은베모 수준의 특급 윙어와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베일과 짧게 뛰어본 것이 전부죠. 네, 만약 은베모를 영입한다면 손흥민의 공격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존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보여줄 텐데요. 네, 부디 이번만큼은 과감한 투자를 기대해봅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은베모와 비수마를 대체할 최상급 미드필더 영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